시작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헌법을 같이 공부할 김학성 교수입니다. 예. 오늘 우리 청교도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강의 전에 기도를 먼저 한다고 그래요. 제가 간단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비록 신학은 아니지만은 법 일반에 대해서, 특히 헌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간단히 좀 우리 서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에 대학에 정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헌법을 포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년 3년 전부터 제가 정년한다면 무엇을 할까 이런 좀 생각을 제가 해봤었는데 헌법보다는 제가 진화론 비판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이 가르치는 그런 일에 열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 이 비판 칼럼을 한 30편 정도 제가 썼습니다. 아마 국민헌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기회를 주시면 그 진화론 비판의 책을 제가 아주 얇은 책으로 해가지고 책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헌법을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저희 집에 이 서재 가서 보면 헌법책이 몇 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줬습니다.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헌법 하다 왔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진화론 비판하다 왔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상급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이제 금년에 뵙고 다시 제가 헌법 문제를 헌법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국민들이나 우리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에게 법 일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의 일반적인 문제들은요 대부분 다 헌법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서문에도 썼지만 사형제도라든지 낙태라든지 존엄사라든지 동성혼, 언론의 징벌적 배상, 대면 예배 전면 금지, 또 집회 금지, 또 정당 해산, 탄핵,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독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헌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 문제는 여러분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반드시 부닥치는 문제가 헌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법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기회를 주셔서 헌법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국민헌법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광고에 홈페이지에 떴을 텐데 국민헌법책을 좀 구입하셔서 함께 이 교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책 사시는 게 좀 아까울 수도 있지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책은 사면 다 읽기만 하면요 결코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내팽겨쳐지기 때문에 책이 아까운 것인데 여러분이 꼭 한번 구입하셔서 함께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화면을 보니까요 실물보다 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실물이 이 화면보다 더 난데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이제 헌법 그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 하면 여러분 이게 헌법이 뭔지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법이다 또는 뭐 형법이다. 제가 한자를 좀 썼습니다만 민법, 형법 하거나 또는 뭐 한글을 쓰면 상법이다, 또는 국제법이다, 노동법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 민법, 형법, 상법, 국제법, 노동법은요. 일단 용어만 들어도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을 규율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그러니까 이 사람에 관한 법이잖아요. 여러분 민법 하면 항상 머릿속에 어떤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은가 하면요. 채권 채무,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떼이지 않는 법. 여러분 머릿속에 빌려주고 떼이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민법에 예에 보면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보증을 쓰잖아요. 그 보증 쓰는 것도 왜 쓰는가요? 그거는 혹시나 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으로 하여금 돈을 갚게 하기 위한 장치란 말이죠. 그게 뭐 연대보증이다, 보증이다 다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아파트나 또 빌라나 이 주택에 대해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혹시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그 설정된 저당권을 통해서 은행이 자신의 돈을 받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떼이지 않는 장치를 규율하는 게 민법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족이나 상속, 친족 상속법은 거기에 예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족은 근데 우리가 몇 천까지 친족으로 볼 것이냐, 또 상속은 요새 관심이 많으신데 뭐 우리가 부모가 더 사망했을 경우에 유산을 어떻게 상속받느냐, 이 상속법이 상당히 이제 우리 관심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나 이 친족 상속이 있지만은 민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고 떼이지 않는 기술이에요. 예. 우리가 실시간 채팅에도 올라오셨네. 돈을 빌려주고 떼이지 않는 법이다. 아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형법. 그러면요, 이게 형 아닙니까? 형법은요, 죄와 벌 또는 죄와 형, 죄와 벌을 규율하는 게 형법입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반사회적 질서를 범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거나 또 때리거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거나 뭐 이런 식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벌로 규율할 것이냐. 그러니까 죄와 벌 또는 죄와 형을 다루는 게 뭡니까? 형법이에요. 그럼 형자에 보면 그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상법이나 이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상인들 간에 규율하는 법이다 뜻이죠. 그럼 상법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는요, 거래의 안정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인 간의 거래는요, 거래의 안정성보다는 거래의 신속성을 더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은요, 똑같은 재산법이지만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의 지위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간에만 규율되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국제법은 뭐 말 그대로 국가 간에 뭔가를 규율하는 거겠죠.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이건 형법이건 상법, 국제법, 노동법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법률들도 보면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대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요. 칠판도 잘 지워지네요. 아주 시설이 참 좋습니다. 여기가. 네. 헌법은 이제 한자를 쓰면
이게 여러분 잘 이거 생소한 이게 글자입니다. 예. 헌자가 뭐냐면 헌자. 이 헌자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헌은 뭔가를 만들다 또는 구성하다 또는 조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만들다 또 무엇을 구성한다 조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헌법은요 무엇을 만드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를 만드는 국가를.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법이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5월 1일은요. 5월 1일은 법의 날이라 그래요. 법의 날. 법의 날.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헌법을 만든 날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 이게 헌법은요. 이 법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법의 날이 더 중요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법의 날은요. 법무부 자체 내에서 자체 행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헌법을 만든 제헌절은요. 국가 공휴일 이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국가 공휴일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3일절이 공휴일이에요. 그다음에 8월 15일이 공휴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10월 3일인가요? 한글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닌가요? 3일절이 공휴일이죠. 죄송합니다. 3일절, 8월 15일, 그다음에 8월 15일 하고 또 한글날도 아마 공휴일일 겁니다. 이 공휴일이 자꾸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런 과거에 3일절, 그다음에 광복절 이 두 개만 비교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 광복절 또 해방된 날 뭐 같은 날 8월 15일인데 3.1절 하면요. 우리 헌법상이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저항정신을 발휘한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3.1절하고 광복절날이 공휴일이었는데 여러분 헌법을 만든 날 이 제헌절이 똑같은 공휴일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랬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헌법은 법의 일종인데 법의 날은 여러분 잘 몰라요. 모르고 또 알 필요도 없고 뭐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헌법을 만든 날은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3.1절과 광복절과 같은 레벨의 국가 공휴일로 수십 년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이걸 갖다 공휴일로 안 했던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제헌절은 왜 중요하느냐. 헌법을 만든 날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 헌법은 뭐를 만드는 법인가 하면 국가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죠? 헌법은 국가를 만드는 법이에요. 따라서 제헌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를 만드는 법이었다. 또 국가를 만드는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 경제적으로 한 9등 안에 들죠. 또 5030 클럽에 우리가 가입됐어요. 여러분 5030이 뭔가 하면 또는 뭐 3050이라도 그래요. 이 전 세계 3050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6개국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로 여기 가입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앞에 30은요. 3만 불을 말합니다. 3만 불. 뒤에 50은 5천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 되는 나라가 6개밖에 없었습니다. 6개. 지금 여러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3만 불이 다 넘어요. 그러나 인구가 보통 유럽은 500만에서 700만밖에 안 됩니다. 5천만 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5천만이 훨씬 넘지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6개 나라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미국, 그렇죠? 유럽의 세 나라, 영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요렇게가 5나라에 있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여기 속합니다. 일본. 그래서 전 세계에 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로 아마 8번째는 스페인이 여기에 들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렇죠? 3050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클럽에 우리가 7번째로 가입된 것이죠. 동양에서는 일본밖에 없다가 우리나라가 근데 2번째로 가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주 급성장을 했죠. 자 그러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3050 클럽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70년 전 1948년을 보시면요. 45년에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이 됐고 48년에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48년 8월 15일 날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는요.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았어요. 상당수의 나라가.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남한만의 총선거를 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합니다. 정부 수립을 해요. 그래서 요때 언젠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7월 17일 전에 5월 10일 총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구성한 다음에 헌법을 만들고 정부 수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당시에는요. 70년 전에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나라로 인정해 달라라고 우리가 읍소했던 시대입니다. 읍소. 예. 지금은 근데 대한민국을 국가로 안 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국가 승인해달라, 정부를 승인해달라라고 간곡히 국제사회에 요청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요, 초창기엔 20, 30년을 보세요. 20, 30년을 보시면 제헌절,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날은요, 헌법을 만든 나라는 뭡니까? 국가를 만든 것이,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도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알린 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알리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하다가 또 북한하고 싸움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남한만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국가를 인정하는 나라가 일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헌법을 만든 이 날 제헌절은요. 왜 우리가 50년 넘게 3.1절과 8.15와 같은 레벨로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독립했단 말이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그런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날은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제헌절은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제헌절을 갖다가 공휴일에서 아마 좀 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경일인데 아마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거는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국가성을 인정 받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요 제헌절하고 우리가 이 정부 수립하고 한 날짜가 됐었으면 아주 그냥 영원히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이 독립을 기념한 날을 갖다가 헌법을 만든 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지만 우리는 7월 17일 날이 있고 또 8.15가 있다 보니까 8.15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헌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뇌리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헌법 그러면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뭘 만드느냐?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헌법이란 말도 있습니다. 교회 헌법. 이건 뭐 정식으로 존재하는 용어입니다. 교회 헌법. 또는 여러분이 정관이다. 정관. 또는 뭐 규칙이다. 이런 등등의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요거하고 이제 헌법하고 좀 제가 구별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근데 20명이 모여서 우리가 산악회를 만들어요. 또 20명이 모여서 계를 조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죠? 산악회 명칭도 정하고, 그다음에 계 조직의 이름도 정합니다. 이름을 정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계원들 사이에 어떤 의무를 갖다가 정하게 돼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예컨대 그 갯돈을 낼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갯돈을 탈 것이냐, 그 약속을 다 정한단 말이죠. 그 계원들 사이의 기본 약속이죠. 두 번째는 또 뭘 정하게 되는가 하면, 이 계조직을 이끌 만한 계주, 또 서기, 총무,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게 돼요. 그걸 보통 뭐라 그러는가? 그걸 규약이라 합니다. 규약. 규칙 또는 규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20명이 모인 산악회라든지 20명이 모이는 계조직에서도 계원들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계조직을 이끌어갈 계주나 또는 서기, 회계와 같은 임원을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20명이 모인 데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5천만이 모인 나라에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들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국민들과 국가 사이에는 어떤 법 관계를 만들 것이냐, 또 이 나라를 5천만을 갖다가 이끌어갈 국가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약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리하면 산악회나 계조직에서도 이 구성원 간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고, 그 동조직을 이끌어갈 임원이 필요하다면 5천만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당연히 대통령이나 의회나 법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국민과 국민 사이는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이와 같은 약속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회사에서도 정관이 필요하죠. 계모임이나 산악회에서도 약속이 필요해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컨대 보시면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컨대 어느 소속이고 어떠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이걸 쭉 예컨대 설명한단 말이죠.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청년부라든지 뭐 여전도회 이런 모임을 가서 보면요, 반드시 간단한 이 약속을 정하는 문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 헌법이에요. 실제로 헌법입니다. 헌법인데, 넓은 의미의 헌법은 교회 헌법, 회사의 정관, 단체의 규약, 다 넓은 의미의 헌법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조직을 만들거나 구성하거나 조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헌법이라 그럴 때는 이런 작은 조직, 교회, 회사, 단체, 이런 작은 조직의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보통은 헌법이라고 안 하고, 더 큰, 가장 큰 국가를 만드는 것을 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따라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헌법은 뭐냐? 한마디로 국가를 만드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를 만드는 법이다. 그러면 그 국가 내에서도 국가에 뭘 만드느냐? 국가의 이 정부 기관을 만드는 기본 원칙, 또 국가 속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규율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이 이제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헌법은 정의는 이제 이 정도만 이제 하고요. 여러분 지금 그 책에 보면요, 제가 그 첫 번째 장의 이름을 국가와 헌법이다 했습니다. 국가와 헌법. 국가와 헌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국가와 헌법인데 왜 그럼 제가 국가를 먼저 설명했냐 말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뭐냐?
그럴 때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여러분 첫째 줄인데 국가는 정치적 공동체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국가가 뭐라고요? 정치적 공동체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멋있게 쓴 겁니다. 국가가 뭐냐 할 경우에 정치적 공동체 그러면 좀 더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이 정치적 공동체인데 국가는 어떤 것을 가장 기본 요소로 하느냐. 그래서 국가 3요소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다. 주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건 뭐 우리가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배워서 다 아시는 거예요. 국가는 뭡니까? 사람과 땅과 권력 이 세 가지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는 하나의 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정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건데 이런 정의는 그냥 중학교 정도의 학생들에게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정의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이제 우리가 다 이수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요, 요런 이 국가 정의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된 것은 맞지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국가는 뭐냐? 국민 영토 주권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이 말은 맞아요. 반대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한 차원 높은 국가 개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이죠. 국가를 놓고 보면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국민 영토 주권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화살표는 맞아요.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돼 있지만 국민 영토 주권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다고 해도 왜 국가가 안 만들어지느냐? 국가가 되려면요, 이 구성원 사이에, 특히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남으려고 하는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만 있다고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가. 그러면요, 합의가 되려면요, 합의에 뭔가 합의를 하려면 합의의 그 대상이 필요하겠죠? 대상이? 그렇죠? 이게 뭐냐? 구성원 사이에 하나로 좀 어려운 표현을 댈 수 있는데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여러분 여기까지 나중에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여러분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만들어지려면 이 구성원 사이에 하나의 국가로 남으려는 합의가 필요해요. 그럼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이 뭐냐?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해요.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되죠? 부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부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요, 이 부부가 영원히 그 부부로 남습니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사회는요, 부부가 이 갈랐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갈랐을까요? 두 남녀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의 부부 공동체로 남겠다는 합의가 안 돼서 그럽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갈라지는 것이. 그럼 왜 합의가 안 되느냐? 그들 사이에 공감하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공감하는 가치. 우리가 보통 이혼할 때 보면 왜 이혼하냐 물어보면 뭐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갖다 둘러대는데요. 여러분 이게 국가로 보면 이런 겁니다. 공감하는 가치는 여러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종교, 언어, 역사 이런 것들이 공감하는 가치예요. 공감하는 가치는 우리가 종교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민족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같아야만 하나의 국가로 남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어렵지 않아요. 국민 영토 주권만 가지고 국가가 안 된다. 국가가 되려면 그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그럼 합의가 되려면 합의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걸 보통 아주 멋있는 말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다. 공감대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공감대적 가치의 예가 뭐가 있느냐? 종교가 같거나 언어가 같거나 하나의 민족이거나 민족성이 같거나 역사적으로 예컨대 유사하다. 이럴 때는 국가로 남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요 영국 보면요 영국은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 독립하려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강제 지배했습니다. 그 역사로 남아 있어요. 그 수백 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코틀랜드 주민 마음속에는 야 이거 같은 나라로 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는요 북해 유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독립한다 하더라도 북해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먹고 살만하단 말이죠. 그 스코틀랜드는 계속 독립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제는 EU 가입에 대해서 영국이 나왔단 말이죠. 스코틀랜드는 EU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국은 특별한 제가 뭐 그런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독립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근데 영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페인 가서 보시면요,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에서는 잘 살아요. 잘 사니까 자신의 그 바르셀로나에서 나온 그 이익을 스페인이 나눠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독립을 원하는 것이. 그럼 축구팀도 보면 바르셀로나 팀이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엄청 나쁠 겁니다. 예. 그런 관계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탈리아도요. 북쪽 이탈리아가 잘 삽니다. 북쪽 이탈리아는 알프스 근교거든요. 거기는 주민들이 꽤 잘 사는데 남쪽 이탈리아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북쪽 이탈리아가 우리 독립하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캐나다도요. 퀘벡주는요. 독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영어권인데 퀘벡은 불어권입니다. 프랑스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언어가 다른 게 언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공감 가치에서 보면 종교가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민족이 다르거나 역사가 다르면요. 나라들이 분리 독립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퀘벡도 그렇죠. 바르셀로나도 그렇죠. 스코틀랜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재미나잖아요. 영국 사람들 보면 스코틀랜드 출신들은 너 국적이 어디냐 물으면 자기 영국이라고 안 해요.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또는 뭐 북아일랜드 여러분 유명한 그 골프 선수도 있고 UFC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북아일랜드 길을 갖다가 자기는 달고 다니지 영국이란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독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이 국가 간에 구성원 간에 합의가 없어서 즉 합의가 안 돼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분리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왠지 화면 보이시죠? 이거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슬로베니아가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그렇죠? 그 밑에가 크로아티아, 그 축구 잘하는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스니아 앤드 헤르체고비아 이 나라 국명이 길어요. 그래서 보스니아라고 하시면 돼요. 보스니아. 오른쪽은 세르비아, 그렇죠? 그 왼쪽에 보면 몬테네그로,
옆에가 코소보,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는 알다시피 그리스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 거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7개 나라가요. 원래가 다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90년까지 90년 전에요. 이 나라들이 합쳐져 가지고 유고 연방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문을 내리고 공산주의를 내리고 민주화되면서 지금 이 유고슬라비아를 이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7개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예. 코소보는 가장 최근에 독립을 했습니다. 코소보가. 이건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저 나라를 다 보시기 어려우면요. 저 크로아티아는 꼭 가서 보십시오. 크로아티아. 저 보라색이죠. 보라색 왼쪽에 그 바다가요. 에게해인가 그래서 그 바다가 참 이쁩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요. 축구도 잘하지만 저기에 이 관광을 할 장소가 많습니다. 등등. 여러분 그래서 다 보시지 못하면 그 위에 있는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유럽의 여행 관광 상품을 잘 보시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플러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이 뭐 안 보셔도 보시면 좋겠고 그러나 이렇게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느냐? 이들 사이에서는요. 어떤 나라는 캐톨릭을 믿고 어떤 나라는 이슬람을 믿고 어떤 나라는 개신교를 믿고 또 어떤 나라는 근데 뭐 언어가 다르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7개 나라로 분열하고 독립된 예가 유고슬라비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유고슬라비아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고라는 이름으로 5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단일 국가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국적도 하나였고 군대도 하나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50년이 지났으면요. 이제는 소련이 멸망했다 하더라도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로 계속 유지가 돼야 오를 텐데 이 나라는요. 다 쪼개졌습니다. 7개 나라로 갈라졌단 말이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국가도 구성원 사이에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합의가 없으면 국가로 존속되지 못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 국가가 뭐냐? 국민 영토 주권으로 되어 있다. 그건 뭐 맞는 정의지만 그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맞는 얘기고 우리는 한 단계 높이 국가는 뭐냐? 국가는 정치적 공동체인데 그들의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예.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합의가 없다면 국가가 분열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크로아티아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잘 다녀오신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크로아티아는 다시 한번 봐도 좀 이게 이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좀 보여주는데 제 책에도 써놨죠. 91년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7개 국가로 분리 독립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갔었을 때는 코소보가 독립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코소보가 이제 그 독립을 했는데 미국이 좀 지원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7개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없이는 국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부도 결혼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하나의 부부 공동체로 남겠다는 뭐가 필요해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혼한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배우자의 이 종교를 보거든요. 종교를 왜 볼까요? 종교가 다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커집니다. 갈등의 원인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그 이념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갈등도 생기게 되고 다툼도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교회 다니는 이 자매를, 우리 집은 아들이 둘인데요. 제가 늘 집사람하고 이 교회 다니는 자매를, 믿음 좋은 자매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교인이기도 하지만 그 같은 이 종교가 같으면요, 물론 종교가 같아도 싸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종교가 같거나 언어가 같거나 민족이 같거나 역사가 같게 되면 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기가 훨씬 쉽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자녀들 결혼할 때도 부모가 강력하게 이 종교가 같아야 된다, 믿음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같아지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국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강조했냐면 국가의 3요소설 이외에 한 차원 높은 건 뭐냐?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가 댓글을 잘 못 보는 편인데 크로아티아 갔다 온 사람이 많네요. 크로아티아 동유럽 여행지 필수 코스다. 상당히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세요. 한 번 더 가고 싶은 나라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는 국가를 설명드렸어요. 헌법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까는 이제 뭐랬냐면 헌법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그렇게 1차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만든 다음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면요, 그럼 한 국가 내에 보면 우리가 인구가 한 5천만 되셨습니까? 5천만 되면요, 저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1번 문제에 대해서는 A팀과 B팀이 갈라지고, 2번 문제는 다시 또 갈라집니다. 3번은 또 갈라져요. 그렇죠? 따라서 이 국가는요, 정치적 공동체는 다양한 이해관계,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어떻습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입니다. 갈등.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이런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갈등을 잘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부부가 잘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 사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가로 존립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직하는,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원리가 필요하고요. 또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근데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국가가 하나로 계속 존속되기 위해서는요, 그 국가나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를 규율하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이 합의를, 이해관계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해결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 이게 뭡니까?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대통령을 두고, 그다음에 국회를 두고, 또 법원을 두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들을 둔단 말이죠. 두는 이유는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대통령을 두는 게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회도 국회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도 180석을 주니까 완전히 다른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단 말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을 둔 이유는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라고 해서 그와 같은 조직을 둔 거예요.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국회 자체를 위해서 그러한 국가기관을 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은요, 우리가 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원리가 필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죠. 조직. 국가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절차란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권이 전면 예배를 금지했단 말이죠. 과연 이 전면 예배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침해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여부를 우리가 다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와 같은 걸 다투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차가 필요한 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절차에 담아서 그걸 실현코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지금 예컨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가가 뭐 막무가내로 나가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부산지법에서 뭐를 이제 기각했냐면요, 그 부산의 그 세계로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전면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다퉜는데, 법원이 뭐라 했냐면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요 문제도 이제 제가 종교의 자유를 말씀드릴 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전면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인지 아닌지를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는데, 판사가 그 사람의 그 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헌법은 말하고 있지만 판사가 그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단 말이죠. 현 정부 측에 쓰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국가기관은요, 법은요, 법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감정에 왜 그 법에 불신이 있느냐, 그것은 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오는 불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유일보에 글을 썼습니다만, 지금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이 헌법 질서를 보면요, 헌법의 타락이다 또는 법의 타락이다. 제가 법의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바가 있단 말이죠. 법의 타락은 법 자체의 타락도 법의 타락이지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엉망일 때, 건전한 법상식에 어긋날 때, 그건 우리는 타락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는 이유도, 지금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해온 정말 잘못된 헌정 질서를 타락시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컨대 권력이 바뀌어야만 이 문제를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 권력이 있는 데서는요, 그런 문제가 이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한보그룹에서 비자금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는 비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증은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무너지니까 한보에서 비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사람이 몸통이라고 느낄 것이에요. 그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애꿎은 예컨대 그 부하 직원만 그 자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다,
그게 절체절명의 우리가 과제가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소신껏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웃에게 얘기를 우리가 단호하게 전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 헌법 교수들 이제 그 채팅방이 있는데 뭐 몇 명 없었지만, 몇 명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그 현직 교수가 그런 질문을 올렸어요.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교수는 어디서 뭐 그렇게 그 민감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썼냐면, 나는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보지 않는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전과 사범의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후보는 이제껏 7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어요. 그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고 또 능력이 있고 품성을 갖춘 사람들끼리의 경쟁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컨대 이게 좌파냐 우파냐 뭐 등등 이런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했지만, 지금의 우리가 이재명 후보 같은 그런 후보를 우리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 후보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대화가 좀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러나 제가 교수로서 제 확신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시 이제 헌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헌법을요. 예. 제가 지금까지는 뭘 말씀드렸죠? 국가를 말씀드렸어요. 국가를요. 예. 국가는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고, 국가는 세 개의 요소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합의는요,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일치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헌법입니다. 헌법. 그 헌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는 구성원 사이에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과 반목을요,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법질서가 필요하죠. 법질서.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예컨대 이 헌법은 뭐냐? 헌법은요, 국가라는, 제가 국가 대신에 뭐 어떤 단어를 선호했습니까? 폼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공동체다, 이름을 제가 했어요. 그럼 국가를 만드는 게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적인 법질서가 헌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의,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적인 법질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를 만들 때 설계 도면이 필요하겠죠. 설계 도면이. 설계 도면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이제 건물을 이제 설계할 때, 야, 이 건물을 어디다가 지을 것이냐. 그럼 땅도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이 건물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느냐, 뭐 이런 등등 가지고 이제 토지 가격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이제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건물 질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헌법입니다. 헌법.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적인 법질서예요. 하나의 건물을 질 때 어디에다가 질 것이냐, 어디에 질 것이냐, 그것이 그러니까 토지에 해당한단 말이죠. 토지를 여러분이 헌법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헌법을요,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단단한 흙 위에 할 것이냐. 이 헌법을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헌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토지 위에다가 세울 것이냐, 시장 경제를 중요시 여기는 토지 위에다가 세울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 같이요, 완전한 계획 경제, 통제 경제를 이루면서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법질서, 토지 위에다 세울 것이냐에 따라서 건물 전체가요, 성향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다 세웠습니까? 그 기초가, 법질서가 또는 토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기에 이게 우리가 근거를 해서 헌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 위에요. 1층은 뭐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요걸 이제 법학을 공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잠깐 좀 보시면 좋아요. 1층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민법이라는 방이 있고 형법이라는 방이 있는 거예요. 형법이라는 방. 1층에는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재산권을 잘 규율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방이에요. 그다음에 죄와 벌을 다스리는 게 형법입니다. 여기 1층이에요. 1층. 그런데 요 1층에는요. 민법이나 형법방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요런 조그만 방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형법 옆에는요. 형사소송법 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컨대 이거죠.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문제를 규율하는데 이 규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소송의 절차. 소송에 관한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받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뭐죠? 이 문제는 민법을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100만 원이 받을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사람 집에 가서 내가 딱지를 붙이고 근데 야 돈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요 민법의 내용을 법원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거를 절차를 다루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게 민사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 형법이 있고 형사 절차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이 바로 옆방에 붙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1층이야 1층. 아시겠죠? 1층. 그 다음에 2층에는 뭐가 있느냐? 2층은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민법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을 규율할 때요. 요거 말고 상인과 상인, 즉 기업 간의 거래는 제가 신속하고 효율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가 뭡니까? 상법이에요. 상법. 이거 2층이죠. 2층. 이해가 되시죠? 1층에 요 개인과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상법이 필요합니다. 상법이. 상인 간의 거래에 규율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2층에는요. 뭐가 있느냐? 요거는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행정법은 뭔가 하면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유소를 하려고 그래요. 또 목욕탕을 여러분 하려고 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 주유소를 하려고 한다. 허가를 내달라라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거 가능하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아시겠죠? 요거 행정법은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갈등 요거를 규율한 것이 행정법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재산 문제, 상법은 하나더 특별법으로서 상인과 상인 사이의 재산 문제, 형법은 죄와 벌을 다루는 법,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행정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 주유소 영업 허가라든지 또는 뭐 목욕탕 영업 허가라든지 또는 뭐 약국 허가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는 다 국가와의 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요거를 다루는 게 뭡니까? 요게 행정법입니다. 그러면요. 요 행정법 옆방에는요. 옆방에 뭐가 있느냐? 여기는 똑같이 민법의 민사소송법, 형법의 형사소송법 같이 행정법 옆에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뭔가 해달라라고 했는데 국가가 이걸 갖다가 안 해준다. 그러면요. 가가지고 뭐 멱살 잡고 싸울 수 없단 말이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다툰다. 그게 바로
행정법 옆방에 있는 게 행정소송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3층은 뭐야? 3층은 기타 다양한 법들이 여기 있습니다. 뭐 노동법도 있고 지적재산법도 있고 환경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쫙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법시험에서요, 사법시험의 필수 과목이 뭔가면요, 자 보세요. 첫째가 민법 1, 민사소송 2, 형법, 형사소송 4, 그 다음에 상법 5, 그 다음에 6, 행정법인데, 이게 행정소송법은 통상 행정법과 같이 다룹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 하나 묶어요. 그러니까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상법, 행정법, 그다음에 뭡니까? 헌법. 가장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헌법이. 여러분도 이제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 육법이다. 예. 육법정서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을 할 거라면 육법전서를 다 외우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육법전서를 외우는 사람은 없고요. 예, 또 외울 필요도 없고. 육법인데 육법. 그럼 뭐가 육법이냐? 여기서 행정법을 제외한 것이 육법이에요. 그렇죠? 헌법,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헌법. 이게 육법입니다. 육법. 그런데 이 행정법은 왜 육법에 안 들어가느냐? 시험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7법이에요. 사법시험 볼 때는 7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기본 육법이다 또는 육법전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행정소송법은요 독자적인 법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조문이 한 1000몇 개 되는 민법전이 있어요. 민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만큼은 전체 행정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너무 행정이 다양해서 그래요. 토지 수용도 행정이죠. 경찰도 행정이죠. 공물도 행정이죠. 각종의 특허도 행정이죠. 허가도 행정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은 기본 육법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7법이 들어갑니다.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소, 형법, 형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말고 이제 보통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 선택이라고 보통 이제 하나나 둘을 선택해요. 예. 여기는 많습니다. 뭐 여기 노동법, 지적재산권, 뭐 환경법, 뭐 등등 많은 국제법 이런 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이걸 전공하는 교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건 썩 중요하지 않아요. 썩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기본 7법을 잘 공부하면 이 나머지 3층 방에 있는 법들은 그냥 뭐 독학으로 또는 뭐 교수님 강의를 좀 들으면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기본 6법이나 7법은요. 우리 교수들한테 강의를 잘 듣고 또 체계적으로 본인이 정리를 해 두어야만 되기 때문에 사법시험에서 지금도 변호사 시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노동법, 지적재산권, 환경법, 국제법, 국제사법 이런 등등은요. 어떻습니까?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로스쿨 체제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3층 방에 있는 요 교수들, 요 전공자들하고 요 1층과 2층에 있는 교수들하고는요. 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층하고 2층 또는 헌법을 하는 토지 개념인 헌법하고 1, 2층 교수들은 사법시험 과목이니까 이건 뭐 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근데 노동법을 많이 선택하느냐 또는 뭐 이 지적재산권을 많이 선택하느냐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수들의 위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환경법을 이제 학생들이 한두 명밖에 신청 안 한다. 그러면요
이 환경법 교수는 야 이거 이 강의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자기 밥자리를 잃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하튼 뭐 노력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나 요 기본 7법에 해당하는 교수들은 뭐 이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 여담이고요.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헌법이다. 1층 방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 옆에는 소송법인 민사소송법, 형법 옆에는 형사소송법이 있단 말이죠. 2층 방에는 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법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있지만 통상 하나로 다룬다. 하나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층에 있는 노동, 지적 재산, 환경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예, 한 뭐 7, 8과목이 더 있는데 7, 8 말고의 과목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고요. 보통 7, 8과목도 다 개설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로스쿨이 이제 이 학생 수에 비해서 교수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운영이. 그래서 이제 많이 이걸 제거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헌법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요 전체를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아마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설명을 잘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8개월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보니까 좀 자랑하는 것도 좀 늘었어요. 제가. 자, 웃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책의 2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죠. 헌법의 의의와 발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들어갑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는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헌법도요, 시대에 따라서 좀 이게 변화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첫째는요, 초창기. 뭐 초창기란 말을 제가 이제 썼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그 임금이 있었던 시절, 그렇죠? 이제 전제 군주죠. 전제 군주의 시절에도 헌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 헌법은 주로 어떤 기능을 했느냐? 이 당시 헌법은요. 앞으로 헌법은 제가 C 또는 V라고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onstitution이고 독일어는 Verfassung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헌법 교수들이 독일어를 많이 쓰니까 제가 여기 V로 표시하겠습니다. V, Verfassung. 예. 이 당시도 헌법이 있었어요. 헌법이 있었는데 그때 헌법은요 주로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가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했습니다. 헌법은 있었는데 어디에 사용됐느냐? 군주가 자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와 방법만 주로 규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헌법이죠? 국가기관과 또는 군주를 위한 법이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각종의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보면 다 군주 중심으로 군주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법조문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권리를 확보시켜주는 데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초창기의 헌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헌법은요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헌법이라고 부르려면요 두 번째 이 헌법에는요 반드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이 헌법을 우리는 헌법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유와 권리도 나중에 이제 용어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자유와 권리. 예.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늘 헌법은요. 국민의 뭐가 언급해야 됩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언급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헌법이라 부를 것이다.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언급하지 않고 군주가 자신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내용만 담고 있었다면
그건 진정한 헌법이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군주 시대에도 헌법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뭐냐? 군주가 정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기준을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민혁명. 시민혁명이 있고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꼭 넣어두시면요. 상당히 헌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쉽고 또 하나는 이 헌법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 또 이 이데올로기의 역사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암기하실 때는요. 중요한 단어 제가 강조하면요. 그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유용해요. 왜냐하면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길게. 뭘 우리가 사람이 질문할 때 보면 질문에 답을 할 때 보면요.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간결하게 할수록 뭡니까?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결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말하고도 웃네. 머릿속에 항상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는 두 개의 혁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민혁명이요. 하나는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시민혁명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1776년 미국의 독립.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과 싸워서 독립했죠. 1776년입니다. 두 번째 1789년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시민혁명입니다. 우리가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는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시민혁명은요, 어떤 의의가 있냐면 군주 대신에 국민을 한 국가의 주인으로 만들자라는 운동입니다. 군주 대신에 누구요? 국민을 그 국가의 주인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을 보시면요. 그 전까지는 절대 군주가 프랑스를 지배했습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중세 때 전 유럽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각 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각 나라가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하면서 독립한 다음에 그 절대 권력들이 계속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국민의 뭐가 유린되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유린됐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미국이 영국과 싸워서 독립하는 것이고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전제군주를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이 16세가 길로틴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처벌했단 말이죠. 그게 뭐 옳다 그러다 그 문제는 논외로 하시고 이와 그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시민혁명. 매우 중요한 인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시민혁명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바로 프랑스가 이 제대로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한 9년인가 지나서 나폴레옹이 다시 군주제를 실시하고 다시 1848년에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등등의 프랑스는 엄청난 고통을 많이 지냈단 말이죠. 나중에 1848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자,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뭐라 그랬죠? 군주 대신에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시민혁명이 났을 때는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민주주의.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를 갖다가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이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자, 그다음에 시민혁명이 있었습니까?
시민혁명이 있게 되니까 이때 이 경제적으로는요 뭐하고 결합했느냐? 자유방임. 나 좀 국가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시민혁명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요 자신의 종교의존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이사도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도 갖지 못했어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무조건 노예였어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었단 말이죠. 그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자유와 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면 이 경제적으로는요 자유방임, 국가가 국민의 경제에 관여하지 말라, 이걸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얼치기로 말이죠. 지금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부동산 올랐죠. 최저임금 막 올랐죠. 그래서 실업자 늘어났죠. 국가 권력이 시장 경제 질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개입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개입을 한단 말이죠. 지나치게 개입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인민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즉 통제경제, 중앙경제, 중앙통제경제를 강조하는 공산주의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 자꾸만 개입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자유방에 맡겼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민혁명의 결과 인류는요 놀라운 발전합니다. 놀라운 발전.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요 뭐가 문제됩니까? 이 시민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부를 창출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에서는요 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변모가 되는 거면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용자가 더 세단 말이죠. 그다음에 부의 편제. 돈이 가진 사람에게만 예컨대 계속 집중이 되고, 없는 사람에게는 예컨대 더 그 돈이 집중이 못하는 부의 편제가 생깁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보통 시민들은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가 엄청나게 팽창한 것은 이건 좋은데 그 결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립이 생기고 부의 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 헌법 역사에서 시민혁명 대신에 산업혁명이 발생해요. 순서를 말씀드리면 산업혁명 때문에 부는 만들어졌는데 부의 편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전기기관차. 이 당시에 보면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져서 각종의 기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는 늘어납니까? 부는 늘어납니다. 부는. 그런데 이 부가요 결국에 가서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자, 정리하면 이렇죠. 자, 시민혁명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 됐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 세상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산업혁명까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산업혁명은 머릿속에 전기기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등등의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부가 더욱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인류는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게 이어집니다. 부의 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산업혁명으로 부가 축적되고 그러나 부의 편제가 발생했잖아요. 요 결과에 대해서
요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서는요, 이때 이 없는 사람, 이 가지지 못한 사람, 즉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없는 자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나서서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 생존을 배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요, 이게 자본주의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나라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라고 서로 대립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세계 최초예요. 이건 암기해두세요. 1917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소련으로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거 1917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헌법을 공부하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1919년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시정부를 이해할 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보면 남한의 많은 그 국민들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더 선호합니다. 70% 이상이. 그걸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꺾어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뭘 외워두시냐면 1917년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 유일하게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 존재가 이후에 70년 동안 이 자본주의 체제와 서로 싸움을 벌이죠. 수많은 나라가 공산주의로 많이 갔습니다. 동북아가 다 공산주의가 됐어요. 몽골도, 소련 밑에 있는 몽골도 공산주의가 됐고, 중국도 공산주의가 됐단 말이죠. 북한도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를 보면요, 상당수가 공산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초반부가 뭡니까? 1900년대를 말해요. 1900년 초반부를 말하죠. 이때는 정착적으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래야만 헌법을 여러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 왜 그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70%가 넘느냐 말이죠. 그걸 여러분 이걸 아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 여하튼 머릿속에 1917년에 이 공산주의가 됐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이 부의 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의 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개인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뭐가 좋습니까? 있는 사람 거를 뺏어다가 국가가 관리 운영하겠단 말이죠. 라고 하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거 멋있는 정치체제다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인류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련 밑에 있는 몽골도 공산화, 중국도 공산화, 북한도 공산화, 또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여러분 왜 공산화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공산주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지금 정말 자본주의로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컨대 공산화가 많이 된 겁니다.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그 당시엔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분이다. 왜 말할 수 있느냐? 당시 대한민국의 70% 넘는 사람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했어요. 여러분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다수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서 공부를 하셨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이 저는 천재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정말로 천재에 가깝습니다. 천재. 제가 기회가 되면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논거를 다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싸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 당시 미 군정도요 북한하고 남한의 사상을 결합시켜서 중도에 속한 사람끼리 이 대한민국에 정부를 만들란 말이죠. 그렇게 미국이 강요했어요. 강요. 그 점령군 아닙니까 미국도 소련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그러한 기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들어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도 예컨대 만약에 그 당시요 1945년도나 48년 사이에 제가 20대나 30대 청년이었으면 저도 분명히 공산주의를 지지했을 것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이 예컨대 지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느냐?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국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 좋죠.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자기한테는 못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옆집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막 계산도 뺏기고 그러면요 기분이 나쁜가요? 기분에 우리가 인간의 나쁜 속성인데 그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에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어떤 가난한 그 농부가 있었어요. 부자 농부가 있고 그래서 가난한 농부한테 뭐 해달라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가난하니까 나한테 뭐 돈을 달라, 뭐 소를 달라, 뭘 달라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은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옆집에 있는 그 부잣집 소 죽여달라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야. 지한테 무슨 뭐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 그러면 나한테 소도 달라 양도 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소는 뭐냐? 나 양 소 필요 없는데 저 옆집 잘 사는 사람의 소를 죽여달라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뭐 30대였다 그러면 저희 집이 지주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드니까 그걸 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지지를 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얼토당토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사파를 왜 반대했느냐? 네? 그거는요. 소련이 70년 지난 다음에 자기네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문을 내렸어요. 공산주의 문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화가 된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지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쿠바, 그다음에 북한. 중국은 상당 부분 나라를 개방을 했잖아요. 등소병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가서 보면 이게 공산주의인지 뭐 자본주의인지 잘 모를 정도로 개방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70년 지나서 종주국인 소련이 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련은요. 예전에 막스 레닌주의에 기본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헌법에서요. 막스 레닌주의를 포기했어요. 자기네들도 창피하니까.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막스 레닌주의를 포기했고 그래서 들어온 게 뭡니까? 주체 사상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0년 전, 80년 전에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소련이 70년 지나본 다음에 이 공산주의 이 문제를 다 포기했단 말이죠. 1990년에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마당에 즉 망한 이념이야. 망한 이념. 망한 이념인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앉아있는 세계 최빈국인 북한 또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북한의 시스템을
찬양하고 지지하고 좋다는 사람, 이게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강원 목사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사파는 믿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닐 것이다. 그 언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70년 전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 망해가지고 소련이 자기네 체제를 다 내렸단 말이죠. 막스 레닌주를 내렸어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체사상을 가지고 북한을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뭐 핵무기나 만들고 말이죠. 그런 정권을 예컨대 지지한다, 찬양한다. 이거는요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하늘 아래 같이 우리가 머리를 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우리 저 정광훈 목사님께서 왜 3번이나 그 감옥에 가셨겠습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싸웠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무슨 정권입니까? 주사파 사람들이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없앴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희 정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앞에 나서서 싸우시고 계시고 힘든 가운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왜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냐? 바로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70년 전에 다 망한 세계 최빈국인 북한의 시스템이 좋다라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초창기 헌법은 군주를 위한 헌법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시민혁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인류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부를 또 축적을 시켰어요. 그러나 산업혁명, 전기기관차 등의 산업혁명의 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기회 때문에 근로자가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가. 부의 편제가 발생해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자. 현대 헌법의 과제이기도 하고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강조하느냐? 부의 편제를 좀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없는 사람을 좀 우리가 구제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소련은 1917년에 처음으로 공산화가 됐죠. 공산화됐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70년 지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라고 문을 내렸어요. 실패했다고. 그럼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도 지지한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제가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또 다음에는 또 이어서 또 다른 헌법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